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비열한 발작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선고 직후에 의감이 든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던 윤석열 측은 단다스에 만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었는데요. 이는 헌법소원 각하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정당성이 공인된 마당의 사법체계를 흔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추악한 정치적 계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간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은 오직 직위원 재판부에서만 가능한 최저 형량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꼼수에 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하며 사형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 무기징역이 명백한 증거를 배제하고 계엄 준비 기간을 축소해준 면죄부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실탄 사용은 허가했으나 물리력은 자제했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양형을 깎아준 1심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응징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대놓고 직위원에 대한 비난을 항소문에 명시하며 역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기획 내란임을 명확히 증명할 방침입니다. 실패를 이유로 내란 수괴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종이며 독재를 꿈꾼 자에게 남은 유일한 자리는 사형대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 항소한 순간 더 무거운 책임의 문이 열렸고 특검이 항소한 순간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2심은 내란의 본질을 바로 쓰고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단죄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는데요. 특히 2심 재판부에 관해 전문가들의 놀라운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항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는데 그 얘기는 뭐냐? 양형부당, 무기징역으로 안 된다. 사형을 부형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소를 할 때 보통 뭐 양형부당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사유를 다 적어서 이제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재판 새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2심까지가 이제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라든지 좀 더 나아간다면 그 계엄의 어떤 동기 뭐 이런 배경들까지도 조금 더 아마 특검에서는 더 입증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형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윤석열 무기징역으로는 너무 약하고 조금 더 법정형의 최고형을 그 특검의 논고문처럼 사형을 선고하도록 아마 항소심에서도 열심히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3대 특검 수사로 미진했던 부분들을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알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가 될 거고 거기서 얘기된 내용들이 결국은 윤석열의 죄를 덜어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윤건희가 저질렀던 지금 미완의 범죄들, 미완의 수사들을 뭔가 봉합하고 메꾸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창구가 될 거라는 기대가 많은 건데 우리 봉지욱 선배 같은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관련해서 근데 사실 특검도 특검인데 법원이 뭐 그렇게 선고를 뭐 1년 8개월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좀 문제죠. 근데 어찌됐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김건희와 내란의 연관성, 김건희와 내란의 연관성하고 북한의 외환 유치 지금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는데 정보사령부나 방첩사령부 이쪽 수사를 또 집중적으로 해서 특히 노상원 수첩 지기현 재판장이 뭐 그냥 조악한 뭐 그렇죠. 메모장 같다 네.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증거 채택을 안 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안종범 경제수석 안종범 수첩이 일부는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일부만. 네. 그 뭐였냐면 안종범과 박근혜가 독대했을 때 서로 아니면 통화할 때 나누면서 적은 그 내용은 증거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노상원 수첩에도 물론 본인의 뭐 이렇게 망상이나 이런 걸 적은 게 내용이 있겠지만 그거 빼고 김용현과 회의를 했을 때 아니면 롯데리아에서 대령들을 만나서 지시를 하면서 적은 것들은 날짜를 다 추려가지고 증거 능력을 가져야죠. 그게 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다. 너무도 쉽게 발견됐다. 네. 꽁꽁 숨겨놔야 중요한 건데. 말이 안 되는 논리 같아요. 근데 이제 정보사 분들은 그거는 오히려 노상원의 정보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일부러 보이는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심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입을 안 열잖아요. 본인이 입을 안 열잖아요. 네. 본인은 지금 무기징역 받은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입을 닫고 가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노상원 무기징역 받으면 입 다 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18년보다 18년보다 더 올려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나올 수 없는 형국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런 판결 선고 흐름도 약간 이상한 게 노상원 수첩 증거는 인정을 안 하면서 또 왜 징역 18년이나 때렸냐 이런 또 반대 급부의 해석도 가능한 아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기현 재판장의 양심이
곧 판결문 곳곳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판결문 봐서는 무죄 같은데 네. 무기징역 때문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아 이거 2심에서 어떻게 좀 뭐 정상 참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구멍 숭숭 뚫린 부분을 이번에 2차 특검에서 채워줘야겠죠. 우리 신윤규 대표는 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1차 특검에서 못한 부분이 이제 법무검찰 부분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수사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시대의 검찰 권력, 뭐 상징되는 게 검찰이지만 뭐 나머지도 많죠. 사실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감사원 뭐 등등의 그런 권력기관들을 경찰도 포함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사유화했던 그러면서 그 사유화가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충성했고 그러고 나서 그 끝은 거의 이제 내란으로 마무리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 패거리 공범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실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의문인 게 그 민정수석 김주현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가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불충했다. 네, 네. 불충했고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장 정진석, 뭐 안보실 1차장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아니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털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검까지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네. 뭐 현실적한 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 앞에 설득이 안 되고 하고 수사해보고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번에는 좀 엄정하게 지휘고하를 물어나고 좀 수사를 네.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그 우리 봉지욱 선배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백혜룡 경정이 원래 수사 외압 의혹 인천 그 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도 했었고 실제 수사팀에 이제 일부 이렇게 가담을 하셨는데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냉혹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수사 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수사 기록을 보면 흐름이 더 나오니까 큰 거냐 아니면 네. 정말로 발표 그 내용 그대로냐 보고 싶은데 그 보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 거고. 근데 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그거를 덮을 그러니까 동기는 없을 없잖아요. 것 같아. 저 그걸 수사도. 자기 예. 오히려 그거를 더 크게 수사를 터뜨려서 만약에 예. 의혹이 있었다면 이문정 지검장 입장에서는 자기 충분히 그걸 수사를 잘했을 동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백혜령 경정이 지금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주장을 또 그렇죠. 강하게 네. 해오고 있는데 저분도 뭐 자기 인생을 망쳐가면서 저럴 이유가 굳이 없거든요. 없죠. 네. 아니 왜냐면 네.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한동안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엄청 뜨겁죠. 본인을 불러서도 들어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우리가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약간 납득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결과를 보고. 근데 오늘 동부지검의 발표문을 보면은 굉장히 냉혹하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은 누구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보도 자료에서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강력한 언사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이렇게 결말이 난 것인지 궁금증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혹으로 만약에 치면 의혹은 정말 끝없이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국가기관이 끝없이 답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정권은 파면당하고 지금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도덕한 정권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정권으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문제의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 다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정부에 대한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발표들에 대해서 그걸 또 불신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는 했고 어느 정도 양쪽의 당사자들 다 얘기는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들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고서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권위를 더 존중해야 될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죄로 확정하고 전성배에게 6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이대는 어디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진관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 역시 조이대가 걸림돌이다라는 이야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이명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과잉 칭찬입니까? 사실 뭐 평범한 건데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판결이나 또 이런 내란 사건의 재판 지휘가 사실은 상식적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상식이 아닌 이 나라의 사법 현실이 굉장히 참담한 거죠. 그래서 법왜곡죄도 필요하고 판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하자, 감옥소 보내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전국 법관회의는 열리고 있고 지금 이제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판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주장하고 싸우고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죠. 국민들이 민생에 먹고 사는 데 신경 쓰면 되지 뭐하러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 자, 그러면은 김건희가 저질렀던 또는 뇌물로 받았던 그 지금 고가 샤넬백 그리고 이제 클라프 목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1심에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그러면 법원행정처나 예를 들어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판사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것이다라고 회피할 수 있느냐 이게 동일한 사안을. 자, 첫 번째 법리적으로 보면 우인성이 맞습니까? 이진관이 맞습니까? 이진관이가 100번 1000번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잘한 판결도 아니고 그냥 상식과 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을 독립해서 해야 된다. 다 헌법대로 한 거죠. 그럼 우인성은 판결을 잘못한 것이죠. 그건 법 왜곡죄예요.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비판이 아니라 감옥소에 넣어야지. 그런 제가 정도-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예. 아니 제가 뭐 같은 법조계에 판사를 뭐하러 할 일 없이 고발까지 하겠어요. 현재는 법 왜곡죄가 없으니까 현재는 직권남용 죄로 고발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조희대가 본인 스스로 지금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판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그런 거 못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대법원장은 절대적인 독재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이해할수록 설명을 해줘라. 이것은 재판에 침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맞춰서 대법원은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조희대는 그러면 누구 편을 드느냐? 판사라는 직업군의 편을 드느냐? 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가느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너무나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질문은 그리고 우리 앵커님의 질문은 굉장히 정당하고 질문의 내용이 정확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은 질문과 답변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좀 더 전문적으로 질문하고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판결의 모순 저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 재판장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모순되는 하나는 상식에 맞고 하나는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모순 저촉돼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걸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게 허용되는 그런 재량권이라는 독립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러면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누가 하느냐? 우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행정을 맡는 사람이니까 재판에 또 직접 나설 필요는 없고 저는 1차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장 2명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또 입장 발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견해의 발표는 법원에 가면 다 공보 담당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팀을 이거 이상합니다. 통해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 나와서 그냥 뭐 각자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 걸 충분히 아니까 이 내용을 중앙지법뿐만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무를 가졌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문제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보관이 있거든요. 공보. 예. 그 판사가 해요. 예. 공보 담당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하라 이거지. 네. 예.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하든가 뭐 이게 뭐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든가 어쨌든 설명을 일단 해야 뭔가 그 다음에
뭐 비판이든 뭐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법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서 질문을 하면 자 그러면 내가 800만 원짜리 또는 12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선의의 마음으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줬다. 이거 지금 뭔가 내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서요. 거기 내가 뭐 하는데 포괄적으로 잘 봐주세요. 라고 주면 이게 죄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 같은 사람은 죄가 안 된다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답변을 해야 아니 해도 된다고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로서 무죄라면서 그게 아니면. 그런데 어제 이진관 판사는 하면은 감옥서 쳐넣는다라고 하니까 책임자가 답변을 해줘야.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그게 판결의 모순 저촉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 그 원칙이.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헌법 왜곡이 될 수 있다. 헌법 저촉이라고 하면서 집단 행동만 하고 이 작은 것 김건희한테는 무조건 봐주기 재판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은 덮어씌워가 100번 수백 번씩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기소, 공소 유지할 때는 거기에서는 유죄 판결이나 때리고 있는데 국민 앞에 사죄하지도 않고 법원은 독립적이다. 그 누가 믿느냐고 국민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제가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다 또는 뭐 대법원에 이 뭐 담당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하면 저는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재판에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우려된다는데 그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그러나 너무나 다른 판결이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이거는 또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같으면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겠어. 그럼 예, 이건 틀렸다는 뜻이니까. 이걸 굳이 틀렸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자, 저렇게 그러면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특권의식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잘못한 것이니까 인정하면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겁니까? 세 가지 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뭐 정치권도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로스쿨 나와서 이런 뭐 법조인 하시는 분,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잘 모를 겁니다. 과거에 사법고시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집단 교육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딱 형성되는 게 그게 판사로 가든 검사로 가든 변호사를 하든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똑같이 형성되는 게 우리는 특권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인이 박힙니다. 평생. 예. 그건 안 빠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귀족 계급 같은 거죠. 네. 더 이제 표현을 더 좀 정확하게 하자면 신성 가족이다.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판사, 검사는 특히 판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신탁받은 자다. 판권 신수설처럼 그게 더 확대돼 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제 변호사들조차도 나도 똑같은 특권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답변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판사가 판결 내린 것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모든 걸 맡겨놓고 신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걸복 이제 복대로 따라간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지만 판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법조계.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도 다 감옥서 보내고 탄핵시키고 하잖아요. 예, 사형 무기징역 때리고. 그런데 판사가 그까짓 게 뭐라고. 판사를 떠받드는 풍조가 너무 심해요.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법 왜곡죄는 안 된다, 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안 된다 떠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특권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표현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이 혹시 김건희를 윤석열을 더 과도하게 과잉 처벌을 하라고 하는 인민재판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혹시? 아니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깥에서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것들은 사법부를 믿지 않고 저희들 식대로 아예 무조건 없는 제도 만들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덮어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극히 일부의 주장이 혹시라도 맞는지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보이는 분도 간혹 제 눈에도 보여요. 예. 뭐 소위 진보라는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하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99%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한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진짜 법과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서 특정인을 과잉 이제 응징을 하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인이나 언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안 써도 돼요.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법조인들은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전국법관회에서 이렇게 이제 위원이라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회의를 하고 있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렇게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방식대로 앞으로 이제 항소심이든 또는 남아있는 1심 재판들이 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소심의 윤석열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부하고 형사 12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사건은 여타 다른 서울 고등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누구 말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할까요? 뭐 되는 거 보고 해설하고 설명하고. 그냥 복걸복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추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십시오. 1심에 나온 판결도 중에 그래도 상식에 맞다. 뭐 만족할 만하다 이게 아니라 상식에 맞는 판결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진관 판사님 딱 한 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상식에 안 맞아요. 단 한 명도. 그러면 항소심 가면은 더 나이가 많습니다. 더 과거의 그 특권을 누렸던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다. 이진관 부장 판사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향이 있다면 법리에는 누가 더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리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법리라는 건 법 조문에 따라서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법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 조문이라는 게 사회 일반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인 그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 조문이. 그리고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건전한 사회 통념과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정의와 형평에 맞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에 맞는 법을 적용을 안 하니까 문제다 이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반농담 반진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병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향적입니까? 아니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계한 대표님의 질문이 너무나 상식에 맞는 질문을 너무 있는 대로 해서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문화는 그 상식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는 그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드리는데 자꾸 믿으면은 그냥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법조인도 믿지 마세요. 여태까지 이진관 재판장 그 선고 예상할 때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법조인들 중에 검찰 구형 10년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본인들도 거기에 쩔어 있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검찰 구형 10년 자체가 말이 안 돼. 20년, 30년 나와야 돼. 라는 상식을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끌려가는 거야.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또 스픽스 출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분야에 관록 있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존중을 좀 그러면 다행이고. 드리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너무 실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진관 재판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막 또라이처럼 이제 상식의 깃발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상식의 깃발을 크게 꽂았어요. 한덕수 23년, 어제 이제 건진법사 둘 다 구형보다 세게. 그다음에 이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변호인 이하상 이런 사람들도 그냥 감치. 딱 법에 맞게 딱 했단 말이에요. 법에 맞게. 그러니까 크게 이제 3개 정도의 상식의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많은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고 있고 하니까 이 판사들이 급이 많거든요. 급이 제일 많은 또 직업이 판사 검사야. 예.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올라가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또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잃을 게 더 많아. 이 급도 더 많아.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할 만한 게 또 있고 그것은 오로지 이진관이라는 개인의 그 공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고등학교 출신 이재두 회장님이라고 계신데요. 아. 이분이 전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북인데 아, 경남 마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네. 3.15 부정선거, 그렇죠. 부마항쟁, 부마항쟁. 을 주도했던 그 기질이 있다. 맞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이 참고로 경남 진해입니다. 바로 네. 지금 바로 창원시죠. 옆이죠. 네. 바로 붙어 있는 마산하고 창원 진해가 같이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부산 진해 마산이 그 야도죠. 이 저항의 예.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인데 김어준 유수공장 공장장도 진해 진해라고 출신입니다. 했거든요. 제가 매부쇼 경남 최욱 씨도- 마산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 마산. 그래서 최욱 씨도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네. 그래서 이재도 회장님 말씀이 저한테 아. 야 경남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 기질이 남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일종의 DNA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고향이 어디냐? 마산 중학교를 나왔더라. 네, 네. 집이 마산이더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농담반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도 하도 경상도 TK, PK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 이진관 재판장님 고향이 마산이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와 진실의 불을 그대로 밝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편향되기다, 왜곡돼 있다라고 비판이 있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는 민주주의는 사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누구를 위한 사법부이냐?